아주 이상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입니다. 그들은 웃고 노래하고 서로를 껴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이미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재판부의 내부 논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의 메모지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확신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아직 집단 심리의 가장 무서운 속성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이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법원 앞에서 벌어진 일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해석하려 합니다. 바로 경제학의 언어로요. 경제학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집단 극화, 심리적 자산 버블.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적 판단 속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정을 투자할까요? 왜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한 순간부터 그 기업의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뉴스는 크게, 나쁜 뉴스는 작게 들립니다.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내도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매수 의견이 나오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에 감정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적 투자, 신념의 자산화.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자산을 특정 서사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 서사는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법원은 편향됐다.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의 편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력과 정체성 전체를 담보로 한 심리적 올인 투자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가진 돈 전부를 하나의 종목에 몰아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지하기를 거부합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이를 설명하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듯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1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감정적으로 올인한 상태에서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단순히 판결을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 함께 싸워온 동료들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는 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이 집단 안에서 혹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합리적 의심 자체가 배신자의 언어가 됩니다. 선고 2시간 전부터 이어진 박수와 환호. 이 장면을 경제학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보가 아닌 기대의 가격이 형성된 상태. 주식시장에서 버블은 언제 생길까요? 실적이 좋아졌을 때? 아닙니다. 기대가 실체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수많은 기업들이 매출 한 푼 없이 시가총액 수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적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기대 하나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법원 앞에 군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환호한 건 판결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기대가 감정의 가격을 이미 최고점으로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버블의 공식 기대 실체 가격 고점 실체 확인 순간 붕괴. 그리고 버블의 가장 잔인한 속성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환호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집단의 감정 버블도 붕괴 직전이 가장 뜨겁습니다. 2시간 전에 그 환호가 바로 그 고점이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이러다 무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단 극화이론이 이를 설명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지고 더 극단적이 됩니다. 중도적이거나 회의적인 목소리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집단 역학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가 제안한 집단 사고 개념에 따르면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일수록
반대 의견에 대한 내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집단 전체가 옳다는 믿음, 즉 무오류성의 환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자에서도 그대로 위험합니다. 모두가 옳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집단의 확신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이 버블의 정점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왜 그들이 선고 전부터 그토록 확신에 차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이 단 하나의 문장에 의해 산산조각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패턴은 사실 우리가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해서 목격한 바로 그것입니다. 한 줄의 파괴력,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이 한 문장이 낭독된 순간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디폴트 선언, 자산가치 즉각 귀속, 전면 패닉셀링 시작.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설마 정말 파산하겠어, 미국 정부가 구제해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현실화된 순간 공포는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은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법원 앞도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기 전까지 군중의 심리적 자산 가격은 최고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장이 그 가격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심리적 자산의 디폴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에 따르면 주문 낭독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환호, 침묵, 욕설, 혼란, 폭발. 이 순서를 금융위기의 단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낙관, 의심, 부정, 패닉, 충격. 놀랍도록 유사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심리적 자산의 손실을 금전적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믿음이 반박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합니다. 즉, 신념의 붕괴는 문자 그대로 아프다는 뜻입니다. 공황 상태에서 군중은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 분산은 단순한 해산이 아닙니다. 구심점을 잃은 채로 폭주하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었을 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2018년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금리 결정 신뢰성을 잃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성적 판단을 멈추고 일제히 리라화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터키 경제 펀더멘털이 정말 이 정도로 나쁜가? 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았습니다. 다들 팔고 있으니까요. 공통된 판단 기준이 붕괴되자 각자의 분노와 충격은 가장 손쉬운 표적을 향해 분산됩니다. 자산 붕괴 이후의 법칙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는 반드시 책임을 외부에서 찾는다. 판사 타깃화, 보복 예고, 기자들에 대한 공격성 증가.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자산을 잃은 사람들이 그 손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지극히 인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잘못 알려줬다, 언론이 조작했다, 세력이 털어갔다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분노하지만 일부는 부정합니다. 이 판결은 가짜다, 재판 자체가 조작됐다, 진짜 역사가 이것을 뒤집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충돌할 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올인 상태에서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뇌는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투자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유한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시적 조정이야, 곧 오를 거야 라며 손절을 거부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비합리적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쏟아부은 것들, 돈과 시간과 감정과 관계가 아까워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망하게 하는 심리입니다. 선고 직후의 혼란, 분노, 부정, 이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버블이 붕괴된 뒤 시장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진 꿈과 남겨진 손실입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밥을 먹고 내일 출근을 준비합니다. 분노도 공황도 현실 앞에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군중이 이렇게 붕괴됐는데 왜 선동가들은 붕괴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판결을 소설이라 부르고 더 강한 확신을 파는 사람들은 왜 건재할까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미디어와 유튜브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선고 직후 한 유명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판결을 소설이라 불렀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뒤집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영상의 조회수는 얼마였을까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순수하게 콘텐츠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위기 마케팅입니다. 붕괴된 신념 더 강한 서사에 대한 수요 폭발 공급자에게는 황금 시장. 이것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념이 무너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옳았다는 재확인. 둘째, 이 고통의 책임이 외부에 있다는 정당화. 이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서사를 공급하는 사람이 선동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위기가 클수록 수요가 폭발합니다. 현대 미디어 비즈니스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는 조회수를 만들고 조회수는 광고 수익을 만들고 광고 수익은 다시 더 많은 분노 콘텐츠를 생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트위터의 알고리즘은 오랜 연구 끝에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체류 시간을 높이고 공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서, 이른바 페이스북 페이퍼에서 내부 직원들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자사 알고리즘이 분노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킨다는 것을요. 플랫폼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플랫폼의 수익 모델입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군중은 붕괴됐는데 왜 선동가들은 살아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판결이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중에게 판결은 심리적 자산의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동가들에게 판결은 새로운 콘텐츠의 원료입니다. 봐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인가. 이것이 조작된 사법부의 민낯이다.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 이 서사는 선고 이전보다 더 강한 감정, 더 강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선동가의 비즈니스 모델은 패배를 더 큰 싸움의 시작으로 재포장하는 능력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선동가들은 손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전환하는 데 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오면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셀링을 하지만 일부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합니다. 미디어 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군중이 패닉 상태일 때 새로운 서사를 공급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한 입지를 확보합니다. 판결 이후 각종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판사가 매수됐다. 배우의 외세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죽음이다. 이 음모론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왜 위기가 강할수록 음모론이 더 잘 팔릴까요?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수록 의미 있는 패턴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 무작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세력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음모론은 역설적으로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위안을 줍니다. 음모론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일시적이야. 곧 회복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내 판단을 확인해주는 뉴스만 찾아다니셨나요?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치 선동가만이 아닙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부동산 유튜버도, 코인 인플루언서도, 당신의 기존 믿음을 강화해주는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동이 끝났을 때 현장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판결 직후 폭발했던 분노와 혼란은 놀랍게도 불과 1시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 앞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손팻말, 찢어진 현수막, 텅 빈 거리. 그 거대했던 확신과 분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버블의 본질입니다. 고점에서 가장 뜨겁고 붕괴 후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불과 2년 전까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는 빈 의자만 남았고 서버실에는 아무도 접속하지 않는 서버들만 웅웅거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리조트 단지를 짓겠다며 수조 원이 투입됐던 개발 현장들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잡초만 자라는 공터로 변했습니다. 버블이 남기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실체 없는 기대에 투입된 자원의 낭비, 그리고 깨진 꿈의 잔해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확신이, 그렇게 뜨거운 분노가 왜 일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감정 자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 자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해도, 주식이 반토막 나도 그 실물은 남습니다. 집은 여전히 거기 있고 주식 증서는 여전히 계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회복하겠지라는 희망을 붙들고 오랜 기간 버팁니다. 하지만 감정 자산, 특히 집단적 감정 에너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 에너지도 흩어집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이것을 집단 흥분이라 불렀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그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종교 집회, 스포츠 응원, 정치 집회 모두 동일한 구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날 법원 앞에 모인 군중은 일시적 심리적 연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테마주가 주목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같은 배를 탄 동료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테마가 사그라들면 그 연대도 사그라듭니다. 각자의 생업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단이 강해 보였던 건 실제로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믿음이라는 접착제가 임시로 그들을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접착제가 제거되자 집단은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거대해 보이는 집단도 그 근거가 되는 서사가 붕괴되는 순간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버블이 무너지고 그 덧없음을 경험했는데도 왜 인간은 다음 버블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는 금융 안정성의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기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다음 버블을 향한 투자가 과감해집니다. 심리적 버블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당했던 고통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새로운 서사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확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뇌의 기본 설계입니다. 고통의 기억을 희석시키는 것이 생존을 위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 버블에서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텅 빈 법원 앞 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확신의 강도와 오를 가능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환호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집단은 개인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주변 모두가 사는 순간이 팔아야 할 때이고 주변 모두가 확신하는 순간이 의심해야 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서사를 파는 사람들의 수익 구조를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확신을 강화할수록 그들이 더 많이 버는 구조라면 그 정보를 신중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은, 현실은, 역사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실체로 정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집단 심리의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붕괴되고 그 후 무엇이 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1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서사에 투자하고 확증 편향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을 차단하는 신념의 자산화를 봤습니다. 단 한 줄의 선고가 심리적 자산 전체를 디폴트 상태로 만드는 현실 충돌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 붕괴를 오히려 수익 기회로 삼는 인지부조화 산업의 작동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블이 남기는 것이 결국 텅 빈 거리뿐이라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중은 언제나 확신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현실로 정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서사에 강하게 공감하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다음 버블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